한국은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전철도 깔아주고 근대화 교육도 시켜준 후진국이잖아. 아니, 그건 너네 조상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조상들이 못 사는 너희를 도와준 거지. 아무튼 지금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뛰어난 군사력을 갖고 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교육을 시켜줬더니 일본을 뛰어넘는다고 거짓말하네. 여기는 미국의 한 대학교 한 한국인과 일본인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인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는데요. 그 장면을 바라본 미국인이 한마디를 하자 일본인의 얼굴이 확 빨개지면서 흥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들 사이에는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감동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인 코넬 대학에서 우주항공공학과를 재학 중인 레밍턴이에요. 부모님은 고향인 디트로이트에서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계시죠. 전 사실 어릴 적부터 하늘과 우주를 동경했던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농장을 운영하셨기에 넓은 땅과 푸른 자연을 누리며 자랐죠. 장남이었던 저에겐 농장을 물려받아 가업을 잇는 것이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UCC 동영상 공모전에서 수상한 동생 조던과 그의 친구인 항공우주공학과인 형이 나사를 견학하게 된 거예요. 동생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따라갔던 그곳에서 저는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로켓이 우주로 치솟는 장면, 우주인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자유롭게 유영하는 모습, 첨단 기술이 집약된 비행체와 위성체들이 때론 경이롭고 때론 압도적인 광경으로 제 마음을 사로잡더라고요. 특히 달 착륙선과 화성 탐사선을 직접 볼 수 있었던 건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죠. 그날의 감동은 오래도록 제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어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저 너머의 세계를 탐험하고 싶다는 열망이 피어올랐죠. 기약 없이 농장 일을 도우며 보낼 인생이 못내 아쉬워졌습니다.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진로 변경을 말씀드렸을 때 걱정 반 응원 반의 복잡한 심정이셨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저의 뜻을 레밍턴 중해 주셨고 어머니도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죠. 가족들의 이해와 격려가 없었다면 새로운 꿈은 물거품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목표가 생기자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돌진했어요. 학업은 물론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동아리와 인턴십, 공모전과 프로젝트 등 할 수 있는 건 모두 해냈죠. 문화사 견학 당시 만났던 멘토 브라이언의 조언도 큰 힘이 되었어요. 저는 졸업 전에 진로를 틀어서 코넬대 우주항공공학과를 준비하기에는 촉박한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미친 듯이 공부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 코넬대 우주항공공학과 입학에 대한 소망은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는 코넬대 우주항공공학과에 입학한 후 전공 공부에만 매진하기보다는 폭넓은 경험을 쌓고 싶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아리 목록을 꼼꼼히 살피던 중 글로벌 리더십 클럽이라는 이름에 이끌렸죠. 설레는 마음으로 첫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에 흠뻑 매료돼 버렸어요. 인종과 국적을 초월해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바로 가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한국에서 온 승연이와 일본에서 온 스스무의 재치 있는 입담이 단연 돋보였어요. 저는 그들의 친근한 미소에 이끌려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뜻이 통하는 친구가 되어 캠퍼스 라이프를 함께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망설임 없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아리의 일원이 된 저는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승연이와 스스무랑 함께 캠퍼스 뒤편의 아늑한 카페로 향했죠. 황금빛 조명이 비치는 나무 테이블에 둘러앉아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세계 돌아가는 소식에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할 것 없이 다양한 주제가 오갔죠. 한 나라의 이슈가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 등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이 쏟아졌어요. 승연이와 스스무는 토론에 임하는 자세부터 달랐죠. 상대방의 의견에 몰입하며 경청하는 습관이 몸에 밴 듯 눈빛은 진지함 그 자체였어요.
말을 꺼낼 때면 시종일관 부드러운 어투를 유지하면서도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설득력을 더했죠. 어느 날은 지구촌 환경 문제를 놓고 토론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 차이, 기후 협약의 실효성을 두고 날카로운 의견들이 첨예하게 대립했죠. 본인의 의견을 어필하는 승현이의 눈동자에서는 불꽃이 일렁였고 그의 맞받아치는 스스무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팽팽한 기류 속에서 저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의 노련한 중재안은 찬성 일색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양측의 입장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공감과 설득을 겸비한 말솜씨가 있다며 전 단숨에 동아리의 스타로 부상했죠. 그런 저에게 승현과 스스무는 각별한 호감을 표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절친한 친구가 되었고 어느새 동아리 활동을 넘어 캠퍼스 곳곳을 누비며 둘도 없는 절친이 되어 있었죠.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교류하고 꿈과 고민을 나누는 그 시간은 저의 대학 생활에 활기찬 생동감을 불어넣었어요. 어느 날 승현이 스마트폰을 꺼내들며 눈을 반짝였죠. 얘들아, 한국 전투기 소개 영상 봤어? 완전 멋지던데? 화면 속에서는 날렵한 실루엣의 전투기가 화려한 고개 비행을 선보이고 있었어요. 첨단 기술의 결정체인 듯 매끈한 동체는 쾌속으로 저공 비행하며 눈 깜짝할 새에 먼 하늘로 사라졌죠. 저는 사실 평소에도 한국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전투기라니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승현이가 보여주는 한국 전투기를 보며 넋놓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스스무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하지만 우리 일본 전투기도 절대 뒤지지 않아. 일본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최강의 전투기라고. 한국 전투기는 일본에 비하면 발끝도 못 닿는 전투기이지 않아? 순간 승현이의 얼굴에 실망감이 어렸죠. 일본 거는 한국에 비할 바가 못 되지. 한국 전투기가 훨씬 뛰어나다고. 이 둘은 찬반 경론이 너무 격양되게 치달을 조짐을 보이려고 했고 좀 더 격해지면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질 것 같아서 제가 나서서 중재를 했습니다. 전투기라 하면 제가 이 둘보다 아는 것이 많다고 판단한 저는 입가에 자신감, 어린 미소를 머금고 차분히 입을 열었죠. 제가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전투기였어. 사실 나는 한국 전투기가 더 뛰어나다고 봐. 일단 개발 기간도 짧게 걸렸지. 그런데도 스텔스 설계에 성공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성과야. 독자 개발한 A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기까지 갖췄다니 놀라울 정도라니까. 4.5세대라지만 5세대에 근접한 성능이라고 볼 수 있겠지. 또한 신형 엔진 2개를 장착해서 우수한 출력과 기동성을 보여주지. 게다가 공기 흡입구 설계도 개선되어 기동 시 안정성과 성능이 크게 높아졌어. 또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한 스텔스 설계 덕분에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기까지 하지. 여러 면에서 아주 놀라운 전투기라는 건 인정하긴 해야 해. 거기다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장착했으니 강력한 타격 능력을 지녔다고 볼 수 있겠지. 무엇보다 한국 전투기는 4.5세대에서 5세대로 진화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췄다는 점이 대단해 처음부터 5세대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기에. 추후 성능 개량이 용이하거든 현재도 충분히 뛰어나지만 앞으로 더욱 강력한 전투기로 거듭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셈이야. 하지만 그에 비해 일본 전투기는 비교적 오래된 설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신 전투기에 비해 기술적 제약들이 있긴 하지. 예를 들어 스텔스 기능이나 전자적 장비 그리고 레이더 기술 같은 부분에선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저의 열변의 연인은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얼굴로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래도 승현이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반면 스스무의 얼굴은 본인이 한 말이 부끄러웠는지 얼굴이 확 빨개지면서 흥분이 감돌았어요. 일본이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항공기술의 자레밍턴심에 금이 간 듯했죠. 하지만 이성적인 그는 한국을 인정하는 자세로 마음가짐을 고쳐 잡았어요. 좀 말을 들어보니 한국 전투기의 우수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긴 하네. 정말 놀라운 성과야. 인정할게. 우리 일본 항공산업계가 많이 보고 배우긴 해야겠네. 그렇게 스스무와 승현이는 금방 화해하고 다른 이야기로 흘러가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주가 흘렀을까요? 한국인 친구 승현이와 일본인 친구 스스무를 만났는데 승현이가 우리를 한국에 초대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너무 좋아서 정말 뛰어다니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한국에 대해서 푹 빠져 있었거든요. K-팝, 한국 드라마, 한식 등 한국의 모든 것이 저에겐 매력 그 자체였지만 그 중에서도 저를 사로잡은 건 바로 한국의 강인한 군대와 국방력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에 가서 군인을 직접 볼 수는 없겠지만 그 문화를 직접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기대 반 설렘 반으로 한국에 도착했는데 와우 저는 진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인천공항 자체가 마치 미래 도시 같은 첨단 시설의 직원분들은 친절하기 그지없고 저도 모르게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죠. 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내내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웬 빌딩 숲이람 한국 드라마에서나 봤던 풍경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질서정연한 도로에 우아하게 흐르는 한강까지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죠. 그렇게 감탄을 연발하다 승현이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주신 분들 중에 승현이의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현역 공군이시더라고요. 푸근한 미소를 짓고 계셨지만 늠름한 자태에서 엄숙함이 느껴졌다야요? 저는 한국의 군인을 직접 볼 수 있을 거란 기대조차 안 했는데 승현이의 아버지를 보고 얼마나 가슴이 설렜는지 몰라요. 승현이의 아버지께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어요. 얘들아 여기선 그냥 아저씨라고 해도 좋아 편하게 지내자구나. 이 말씀에 우리는 서로 웃음 지으며 긴장을 풀 수 있었죠. 식탁에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데 이 아버지께서 한국 국방력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레밍턴이랑 스스무한테 우리나라 군사력 자랑 좀 해주세요. 저번에 전투기 토론할 때 완전 뜨거웠거든요 라며 말했죠. 승현이의 아버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강한 국가란다. 총 병력 50만에 최신의 전투기 600대, 함정 160여 척, 전차 2000대를 보유한 당당한 군사 강국이지. 우리 장병들도 최고로 훈련 잘 받고 사기가 높아 이건 정말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야. 듣고 있자니 왠지 모를 두근거림이 솟구쳤습니다. 대한민국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튼튼한 안보를 자랑하는 나라였다니 스스무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한국군이 그렇게 강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항상 일본 자위대가 동아시아 최강인 줄 알았는데 이젠 아닌 것 같네요. 그러자 승현이 아버지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우리 군의 저력은 병력의 우수성에서 나온단다. 장병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 첨단 무기도 중요하지만 그걸 다루는 사람의 역량 또한 정말 중요하거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각계 전투 훈련에서 피땀 흘려 구르던 그 순간들, 장렬하는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던 부대원들의 모습이 절로 떠올랐죠. 잠시 후 승현이 아버지는 한국 공군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한국 공군은 스텔스 전투기부터 F-시리즈 전투기까지 최첨단 기종들로 무장했단다. 여기에 공중급유기와 세계 최고 성능의 한국형 경공격기까지 있으니 그 전력이 어마어마하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제 전문 분야인 전투기를 기준으로 설명해 주시니 이해가 더 잘 되었고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하늘을 제패하는 강력한 힘이 바로 이런 건가 봐요. 또 우리는 자체 개발한 보람의 전투기의 시험 비행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ASA 레이더의 스텔스 성능까지 갖춰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최첨단 전투기란다. 앞으로 성능 개량을 통해 5세대 전투기의 반열에도 오를 준비가 되어 있기도 하지. 최근엔 보람의 전투기의 공중 급유 훈련도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더욱 기대가 크단다. 뉴스에서도 보람의 전투기의 눈부신 비행 성능을 입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공중 급유까지 성공했다니 한국 공군력의 미래가 더욱 밝아 보였습니다. 승현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제 친구 승현이의 조국이 이토록 빛나는 항공 강국이라니.
승현이와 스스무 셋이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미소 짓고 있는데 승현이의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신 거예요. 레밍턴, 너는 항공 엔지니어가 꿈이라며? 네가 훌륭한 항공 엔지니어가 될 거라 믿는단다. 뒤에서 응원하고 있을게. 아, 이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지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코끝이 찡해왔습니다. 타국에서 온 저를 향해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는 승현이 아버지 바로 이게 한국의 훈훈한 인심이구나 싶었죠. 그렇게 승현이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 후 저희는 승현이가 맛집을 소개시켜준다고 하길래 밖으로 나섰죠.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실제 상황인지 꿈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저 너머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광경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까이 다가가 봤더니 한 할머니가 심정지로 쓰러져 계신 거예요. 사람들 모두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승현이가 앞으로 미친 듯이 뛰쳐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솟아났는지 몰라도 다친 할머니에게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겨우 깨어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린 학생이 CPR을 하다니 정말 대단한 용기라며 감탄하면서 박수치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앰뷸런스가 도착해서 할머니를 싣고 병원으로 향했죠. 승현이는 경찰들에게 사고 전말을 설명하고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경찰들 또한 이 용감한 청년을 칭찬하며 고마움을 표했죠. 그날 이후로 저희에게 승현이는 작은 영웅이라고 불렸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시던 할머니는 승현이의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전하셨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승현이의 용감한 행동에서 한국인의 따뜻함과 책임감을 엿볼 수 있었거든요. 위급한 순간 망설임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에 나서는 모습. 바로 이게 한국의 아름다운 정신이 아닐까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추억을 안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 멀리 제주도를 가로지르는 길고 긴 비행 속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에서 꿈을 펼치고 싶다는 결심이 불쑥 솟아났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한국에 간다면 반겨주실 거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와, 이것 좀 봐. 이거 꿈 아니지? 진짜 우리 이제 유명해진 거야. 이게 다 한국 덕분이네. 우연히 찍은 사진이 이렇게 화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것은 바로 한국의 벚꽃 풍경을 담은 사진일 뿐이었는데 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어요. 2023년 이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 문화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커뮤니티에는 한국에 대해 질문하는 글과 한국의 음식, 드라마, 영화, 공연 등 여러 가지 사진들이 올라오고 외국인들은 사진 한 장 때문에 한국을 여행하고 싶다고까지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진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인 제임이라고 해요. 작년 이맘때쯤 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한국으로의 첫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예상치 못했던 즐거움을 경험했고 그 기억을 잊지 못해 조만간 또 한국 방문 예정이에요. 전 원래 훨씬 전부터 한국에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야 꿈에 그리던 한국에 다녀올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기 전에 기대했던 것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K-팝 팬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안다고 확신합니다. 맛있는 한식과 한류 문화와 관련된 체험, 관광지, 뷰티 체험 등 많은 것을 계획하고 한국에 왔어요. 역시 제 기대만큼이나 한국에서의 모든 시간이 완벽하고 환상적이었지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놀라웠던 한국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말았어요. 그것은 바로 벚꽃 풍경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운이 좋은가 봐요. 한국의 벚꽃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모르고 봄에 여행을 왔지만 이렇게 우연히도 멋진 계절을 경험했으니 말이죠. 사실 많은 벚꽃은 일본에서 먼저 본 적이 있어요. 중학생 때였는데 아빠의 출장 겸 가족여행으로 일본에 가게 되었어요. 생애 첫 아시아 여행이라 기대를 정말 많이 했는데요. 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정말 끔찍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심한 재채기를 하기 시작했고 콧물을 흘리면서 다녔어요. 아마도 꽃가루에 알레르기가 생긴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영국에 돌아오자마자 알레르기 반응이 거짓말처럼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일본에서는 벚꽃들이 한창 만발하던 시기였거든요. 일본의 벚꽃 역시 정말 아름다웠지만 일단 제 몸이 성하지 못하니 크게 감흥이 없었어요. 어리기도 했고 가족 사진을 겨우 남기긴 했는데 그때의 사진을 보면 코가 빨간 피에로 같은 여자아이가 벚꽃나무 아래에서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일본에서의 시간은 콧물과 재채기 때문에 바깥 외출하기가 정말 무서웠어요. 심하게 고생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나타난 처음이자 마지막의 알레르기 반응이었어요. 그 후로 시간이 꽤 흘렀고 저는 그때의 기억도 희미해져 제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도 까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올 때는 벚꽃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왔는데 제가 왔던 시기에 한국의 벚꽃 축제가 한창이던 때였어요. 그 사실을 알고 저는 갑자기 일본에서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알레르기가 또 올까 싶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한국에서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고 덕분에 정말 편하게 벚꽃 축제를 즐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아름다운 벚꽃 사진을 제 SNS 계정에 여러 번 올렸는데 그 사진을 본 사람들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다며 너무 아름답다고 말했고 그곳이 어디냐는 질문을 수도 없이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사진 때문에 순식간에 제 SNS의 팔로워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사진을 찍어 올린 곳은 벚꽃의 축제 현장은 아니었고 그저 서울의 어느 한 주택가 앞일 뿐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이 정도의 풍경은 한국 어디서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런데 저를 포함한 외국인들이 유독 한국의 이런 풍경에 매료되고 푹 빠져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물론 한국의 높아진 위상만큼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도 있지만 한국은 어디에서나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어서인 것 같아요. 보통의 나라들은 유명한 관광지 내지는 일부러 찾아가야 할 정도로 내 주변 어디에서나 이런 풍경을 쉽게 볼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은 이런 한국의 흔한 풍경 하나에 부러워하기도 하는 것이죠. 게다가 한국이 갖고 있는 장점 중 하나인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사계절을 가지는 국가는 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국도 사계절을 가지고 있긴 해요. 문제는 영국의 날씨는 1년이 아닌 하루에 사계절을 체험할 수 있을 만큼 변화무쌍한 날씨로 유명한 것이죠. 영국의 흔한 거리에서는 계절에 상관없이 민소매, 차림이나 코트를 입은 사람 등 사람들의 사계절 옷차림을 한 번에 모두 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영국은 1년 중 절반 이상이 비가 온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게다가 겨울엔 해가 뜨지 않아 해를 보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겨울엔 마치 제가 구름 왕국에서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랍니다. 없던 우울증도 생기게 하는 날씨예요. 오후 3시만 돼도 벌써 어두워져서 활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영국의 겨울은 결코 즐겁지 않답니다. 물론 한국의 봄과 영국의 겨울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국에도 봄과 가을이 있지만 한국처럼 계절이 뚜렷하다는 느낌은 없거든요. 3월에도 여전히 춥고 5월이나 되어야 조금 따뜻해지는데 그마저도 날씨 변화가 너무 많아서 얇은 옷을 여러 겹을 입어야 하고 방수가 되는 모자 달린 기능성 점퍼는 필수로 챙겨야 한답니다. 언제 비가 올지 바람이 불지 추워질지 모르니까요. 그러다 보니 뚜렷한 계절의 느낌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린 사진들 중에서도 한국의 아름다운 벚꽃보다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놀라는 네티즌들이 많았는데요. 바로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감탄하더라고요. 그들은 어떻게 사진 한 장만으로 한국의 시민의식까지 보았는지 궁금하시죠? 그 사진은 수많은 인파가 모인 벚꽃 명소였는데 자전거 도로와 행인들의 길이 질서정연하게 나누어져 누구도 정해진 도로를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벚꽃놀이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인 분들은 너무나도 일상적인 모습들인데 그것이 왜 놀라운지 다소 의아해하실 텐데요. 그것은 영국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질서정연한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아마 영국이었다면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다는 것에 분노할 것이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던 말던 무시한 채 자전거 도로 위에서 걷고 있겠죠. 게다가 외국의 유명한 축제들의 실상을 알게 되면 아무리 많은 인파가 보여도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는 한국의 모습에 왜 이렇게 놀랐는지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유럽의 축제는 화려합니다. 사람들이 엄청 활기차죠. 하지만 그만큼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흥분하고 질서를 어기는 것에 짜릿함을 느끼며 즐기고 있죠. 실제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경우도 볼 수 있어요. 영국의 경우는 매년 8월 마지막 주, 런던 노팅힐에서 유럽 최대의 거리 축제이자 여름 축제로 불리는 노팅힐 카니발이 열립니다. 노팅힐 축제는 카리브해 출신의 흑인 이민자들이 전통 복장을 하고 노팅힐 거리를 행진하는 것에서 시작된 축제인데 워낙에 큰 축제인 만큼 거리에는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로 매번 넘쳐나곤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과는 다른 무질서한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노팅힐로 향하는 지하철에서부터 사람들은 시끄러운 부부젤라를 불어대며 축제를 시작하는데요. 노팅힐의 공식 축제 기간은 대략 3일 정도로 전야제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패밀리데이, 성인들만 참여할 수 있는 어덜트데이로 나뉘어서 진행합니다. 이렇게 구분짓는 이유 역시도 사람들이 너무나 문란하게 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안 좋다는 반응이 많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게다가 노팅힐의 길거리를 살펴보면 가게마다 두꺼운 합판으로 문을 막아놓은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도 충격적이기 그지없는데요. 워낙에 축제 기간 동안 사람들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많아 가게의 유리가 깨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유럽의 축제 현장이 한국과는 다르게 얼마나 살벌한지를 반증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게다가 한국의 벚꽃놀이 사진을 한 장을 보고 꼭 한번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말한 이들도 있었는데요. 이유는 바로 믿을 수 없는 여가 생활 인프라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 산책로에는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도로가 따로 설치되어 있고 한강의 경우에도 이러한 인프라를 통해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기 힘든 도심 속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모든 국민이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한국의 모습을 본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외국에도 한국처럼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한국인들처럼 질서정연하게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토록 부러움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죠. 아직도 한국의 시민의식은 많이 낮은 수준이라고 한국인들끼리 싸우기도 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한국인들의 뛰어난 시민의식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저는 특히나 자전거 도로, 지하철과 버스, 대기줄 그리고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에서 볼 수 있는 한국인들의 질서 문화에 엄청 놀랐어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기억나는 가장 멋진 모습 중 하나였으니까요. 한국 지하철을 탈 때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지하철 문이 열리자 바로 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모두 내리기를 기다렸다가 타더라고요. 한국에서 이 모습은 어쩌면 정말 당연한 모습이지만 해외에선 쉽게 볼 수 없는 한국인들만의 특징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한국의 어떤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한국인들은 항상 줄을 서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외국인들은 이러한 질서에 둔감한 게 사실입니다. 외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느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랍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느끼는 한국인들은 누구보다 빨리빨리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더 급한 사람들이나 약자들을 위한 질서의식이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런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저렇게 되기를 바랄 뿐이라는 외국인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물론 분명 한국에도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것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나라의 경우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즐비한 곳도 있답니다. 한국의 벚꽃 축제를 경험한 외국인들은 단순히 너무나도 아름다운 벚꽃뿐만 아니라 축제 기간 동안 지켜볼 수 있었던 한국인들의 시민의식과 한국의 뛰어난 인프라를 보고 충격의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비록 벚꽃놀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본에서 시작된 건 맞지만 이제는 외국인들마저도 일본보다 한국의 벚꽃이 훨씬 더 아름답다는 반응을 보여주며 실제로 한국의 벚꽃을 즐기기 위해 여행 일정을 맞추는 외국인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한국을 따라가려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 한국으로 출장을 왔다가 한국의 고속도로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독일의 여성 공무원의 사연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독일의 아우토반도 있는데 도대체 한국의 어떤 모습에 그녀가 감탄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도로교통국에서 근무하는 에임이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독일은 아우토반이라는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가 유명합니다. 아우토반은 독일어로 고속도로라는 뜻으로 과거 로마 제국의 도로망을 유래해서 만들었는데요. 한국과 달리 톨게이트와 요금이 없고 직선화와 고속주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독일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제가 가본 나라 중 독일만큼 도로가 발달한 나라는 보지 못했거든요. 다른 나라 도로는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프랑스 파리의 에투알 개선문 로터리는 끔찍할 정도로 복잡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모두 10개의 도로가 집결해 별 형상을 만드는 곳이어서 이름도 별을 뜻하는 프랑스어 에투알이라 붙였죠. 도로가 한데 모여 5개가 넘는 차선을 넘나드는 차들을 보고 있으면 정신이 혼미해진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현지인들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또한 도로가 매우 복잡해요. 물론 이곳은 수로가 최우선이기 때문이고 도로는 나중에 생기다 보니 도로가 제멋대로 나 있습니다. 길 찾기가 매우 어렵고 심지어 이곳에는 바닥에 말뚝이 많이 박혀 있는데 이는 도시의 지반을 튼튼하게 하려고 한 불가피한 조치라서 이곳 사람들은 일반 도시처럼 차를 이용하기보다는 배를 이용해요. 그리고 미국의 인터체인지 사진을 보면 정말 이곳에서 운전을 어떻게 할까 싶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미국의 인터체인지는 고속도로가 말 그대로 자유도로이기 때문에 주변에 일반 도로로 진입하고 나가는 길이 많고 심지어 한국의 버스 전용차로에 해당하는 카풀 차선은 별도의 고가도로에 있고 다른 고속도로로 바로 연결되어 있어 굉장히 복잡해요. 물론 그 나라만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요. 선진국인 나라들의 도로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저는 독일의 고속도로가 최고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뛰어난 고속도로가 있다는 사실이 곧 선진 고속도로 시스템을 뜻하는 것은 아니더군요. 과거에는 고속도로를 낙후된 지역까지 얼마나 구석구석 개통시켰느냐가 고속도로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졌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의 평가 기준 역시 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고속도로의 품질과 편의성을 중요시하는 여론이 많아진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저희 팀의 동료들과 같이 한국으로 연수 겸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특히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을 보고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고 나서야 진정한 선진 고속도로 시스템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는데요. 저와 팀 동료들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도로 교통이 다른 나라와는 너무 다르고 심지어 관련 인프라가 너무도 잘 갖춰져 있어 굉장히 충격받고 놀랐어요. 저와 팀원들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희를 인솔해줄 한국의 도로 교통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한국의 담당자는 친절하게 저희를 반겨주었어요. 날이 꽤 추운 겨울이었는데 정장을 입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깔끔하고 예의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지 통역사도 함께 있어서 한국 직원과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한국 직원이 준비한 차량에 탑승했고 장시간의 비행으로 몸이 상당히 지쳐서 우선 숙소로 가서 짐을 풀기로 했어요. 공항에서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로 분야의 담당 공무원이다 보니 한국의 도로 교통망은 어떨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한국의 교통망은 세계 최고 수준의 나라 중 하나로 유명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크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 진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검문소 같은 곳이 보이더군요. 저는 한국이 예전 독일처럼 휴전국가라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 검문소는 2가지 형태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었어요. 한쪽은 자동차들이 멈추지 않고 지나가고 한쪽은 멈춰서 누군가와 얘기를 하더군요. 저희가 탑승한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검문소를 통과했어요.
문득 궁금증이 생긴 저는 한국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군인들에게 검문을 받지 않았는지 말이에요. 그러자 한국 담당자가 크게 웃으며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까 저희가 봤던 검문소는 사실 검문소가 아니라 톨게이트라고 말해줬어요. 고속도로를 이용해 필요한 요금을 지불하고 통과하는 시설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왜 우리는 요금을 내지 않고 통과했냐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한국에는 하이패스라는 게 있어서 그냥 지나가면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된다고 했어요. 저는 요금이 알아서 결제된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지만 솔직히 조금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은 고속도로 요금 따위는 없으니까요. 당연히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톨게이트도 없거든요. 물론 한국의 하이패스 시스템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매번 거스름 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독일과 다르게 고속도로 요금을 받는다는 사실에 저는 크게 실망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고속도로를 달리며 보는 풍경도 멋지고 도로의 상태도 좋아서 괜찮았습니다. 가족들에게 풍경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었는데 너무 멋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 바닥에 이상한 표시가 있더군요. 한국 직원에게 물어보니 고속도로의 출구를 알려주는 주행 유도선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초록색과 분홍색의 주행 유도선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어요. 독일의 아우토반에는 표지판만 있고 바닥에는 이런 표시가 없거든요. 저도 도로 담당 공무원이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다 빠져나가는 길을 헷갈려 다시 되돌아갔던 기억이 많습니다. 근데 한국은 내비게이션과 연동되어서 어떤 색깔의 화살표를 따라가라고 얘기해 주더군요. 이 정도면 초보 운전자도 쉽게 목적지까지 찾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담당자는 실제로 이 주행 유도선이 생기고 나서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의 도로 시스템에 감탄하며 차는 고속도로를 여유롭게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이 터졌습니다. 저희를 인솔하던 직원은 갑자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어보았죠. 알고 보니 저희가 탑승한 차에 기름이 얼마 없었던 것 같아요. 담당자가 가까운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넣을 생각이었는데 그 전에 차가 멈춰버린 거죠. 다행히도 차가 많이 없었던 터라 간신히 갓길에 차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네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정말 큰일 나니까요. 저희는 우선 담당자에게 보험사를 부르자고 얘기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자 한국 직원은 보험사 대신 다른 곳에 전화를 하고 있다며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 보험회사가 아닌 도대체 누구에게 전화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견인 차량이 저희에게 도착했어요. 담당자는 견인 차량의 기사와 이야기를 마치고 저희에게 다가와 3km 거리에 가까운 휴게소가 있어서 금방 해결될 거라는 얘기를 해주었어요. 마음이 안심이 되자 저는 한국 직원에게 견인 차량은 어떻게 불렀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담당자는 고속도로 공단에 연락을 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와 팀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료로 견인을 해주는 것인지 되물었더니 한국 고속도로 요금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까 제가 실망했던 톨게이트가 생각이 났습니다. 톨게이트에서 비용을 내지 않았다면 보험사를 불렀어야 했을 텐데 말이죠. 게다가 보험사를 이용하면 나중에 보험료가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고속도로는 얼마 안 되는 이용요금 안에 이런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랍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와 톨게이트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독일은 톨게이트가 없고 요금이 무료인 대신 이런 서비스가 없거든요. 오히려 한국의 이런 시스템을 독일에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거든요. 저희는 고속도로 공단 직원의 도움을 받아 가까운 휴게소에 도착했는데요. 독일에도 물론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많아요. 우선 독일에는 휴게소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라스트 플라자라고 부르는 휴게소가 있어요. 여기는 말이 휴게소이지 사실 주차장과 화장실만 있어요.
보통 유럽의 화장실은 약간의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런데 이 화장실은 돈을 내지는 않아요. 대신 그만큼 관리가 안 되고 굉장히 더럽습니다. 반면에 라스트 플라자라는 휴게소에는 식당과 주유소가 같이 있는 휴게소가 있는데 물론 음식의 퀄리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잠시 쉬었다 가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주유소가 있지만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무조건 셀프 주유소입니다. 화장실도 돈을 내야 이용할 수 있어요. 결국 독일에서는 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만 하는 셈이죠. 그런 독일의 휴게소만 이용해 본 저는 한국의 휴게소를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선 화장실을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게다가 화장실 칸마다 휴지가 다 구비되어 있고 계속 청소를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화장실 인테리어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좀 보태서 저희 집 화장실보다 나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볼일을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오니 한국 직원이 간식을 먹자고 하더군요. 사실 독일의 휴게소에도 먹거리가 있지만 퀄리티가 형편없고 가격만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지 않고 한국 직원을 따라갔는데 여기서 또 한 번 한국의 휴게소에 놀라고 말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간식들이 있더라고요. 게다가 가격도 휴게소치고는 저렴한 간식들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먹을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으니 한국 직원이 메뉴를 추천해줬어요. 한국 사람들은 호두가 자라는 빵을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두과자와 독일인에게 익숙하고 먹음직스러운 소시지를 골랐어요. 호두과자는 냄새부터 정말 기가 막혔어요. 물론 생전 처음 보는 음식이라서 조금 거부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먹어보니 저희에게도 꽤 익숙한 맛이었는데 약간 호두파이 같은 느낌이었어요. 소시지는 저희 독일의 소시지만큼은 아니지만 휴게소에서 파는 음식치고는 괜찮았습니다. 휴게소에서 맛있는 간식까지 먹고 다시 차로 돌아오니 한국 직원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하고 가자고 말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주유소는 주유소 직원이 직접 주유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한국은 셀프 주유소가 없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직원은 한국도 이제는 셀프 주유소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렇게 주유소 직원들이 직접 주유를 해주는 곳도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더군요. 숙소로 오는 잠깐의 시간이었는데 저와 팀원들은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에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이런 선진도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벤치마킹을 안 하고 뭐 했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편하게 주유까지 마치고 원래 목적지였던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한국에서 관광도 하고 연수를 듣다 보니 금세 다시 독일로 돌아가는 날이 찾아오더군요.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독일의 아우토반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세상은 넓고 계속 배워야 한다는 것을 다시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잠시나마 한국의 고속도로를 경험하고 사소한 부분까지 살펴보니 한국이 너무 저평가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은 단연코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제 목표가 생겼습니다. 독일에 돌아가서 제가 한국 시도로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접목해보는 거예요. 아마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고 쉽지는 않겠지만요.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에는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국의 고속도로에서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을 했던 독일 여성 공무원의 사연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로 호평받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대한민국의 뛰어난 고속도로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이런 한국의 도로에 신기한 것들이 많다며 그렇게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이런 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먼 미래에는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이 전 세계 표준이 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